반갑습니다. 3주 만에 얼굴 보네요. 얼굴 보니까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요. 피곤함이 없어. 매주 볼 때는 피곤함이 막 덕지덕지 묻어났는데 되게들 편하신가 봐요. 잔소리꾼 안 만나니까 편하죠. 궁금했어요. 세월이 이러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네요. 오늘은 어쨌든 간에 또 재밌는 책을 하나 또 선정해 갖고 왔는데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음식들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도 많이 늘어났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많이 늘어난 질병이 있죠. 아이들을 중심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약진을 많이 하는 것들, ADD나 ADHD, 또 조현병 요즘 환자들 되게 많잖아요. 느닷없이 묻지마 살인도 해버리고 막 이런 것들. 그게 왜 그런가를 좀 이렇게 풀어놓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익숙한 얘기들이 이 책에는 되게 많아요.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혹은 임신부가 이런 음식들을 먹어서 태아한테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질병들이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영양소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이 저자는 이제 미국의 의사인데 캐롤 사이먼 타치라는 분인데 임상영양학자로 미국에 저명한 강연자이고 교육자예요. 엄마이면서. 그래서 음식이 사람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과 가공식품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그 해결책을 찾는 일에 온 삶을 바치고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똑같은 얘기가 또 하겠느냐 하지만 이 책은 약간 틀린 각도에서 접근을 하려고 이 책을 선정을 했어요. 이거 말고 원래는 단맛의 저주라는 책을 선정을 했었는데 단맛의 저주를 보니까 비만 위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 책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걸 했고 여기 이제 뭐 이거 추천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최민희 씨가 추천을 한 거예요. 사다법이 수수팥떡 아이사랑 모임 대표고 황금빛 똥을 누른 아기 이 책을 지은 저자인데 여기 이 책에 보게 되면 8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뇌 효소의 상당수가 마그네슘을 활용하면 마그네슘의 수치 저하가 과잉 흥분, 공격적 행동, 피로, 불면증, 학습장애 등등의 정서장애를 가져온다. 마그네슘이요. 보통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들은 칼슘의 중요성은 되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마그네슘의 중요성은 잘 모르고 계세요.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펴지질 않아서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마그네슘을 많이 먹느냐? 뭐 그렇다면 이런 책도 안 나왔겠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들조차도 마그네슘의 중요성을 별로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이제 머리글에 보면 정신적인 삶까지 바꾸는 근사한 일이다. 무엇이? 음식을 바꾸는 것이 이런 거 있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년층의 정신질환 발병률은 인구 증가 비율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주변에도 뭐 조현병 환자 뭐 문제를 일으키고 뭐 조현병 약을 먹었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죄 판결 받고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인데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5명 중 1명은 일종의 정신장애나 행동장애, 정서장애를 겪고 있으며 10명 중 1명은 심각한 정서장애를 겪고 있다. 10대 청소년 8명 중 1명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우울증까지 시달리는 거예요. 10대 청소년이에요. 10대 청소년이 왜 우울할까요?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적에 관련된 거고 이거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이성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해소할 수가 없어요. 외국하고도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물론 식단에도 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의 19페이지를 보게 되면 생활 양식과 식단에 간단한 변화를 주기만 해도 몇몇 질병의 위험을 뚜렷하게 줄일 수 있다. 이건 임상 결과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정말 음식 몇 가지만 바꿔도 이런 질병들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아까 두뇌가 작용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마그네슘이라 그랬죠. 근데 두뇌의 효소 작용에 비타민 B 복합체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비타민 B군은 정말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차를 운행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그 음식의 대사에 시동을 거는 것이 비타민 B1이란 말이에요. 그럼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효식품, 된장이라든지 간장, 김치. 대표적으로 김치예요. 이번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되게 두꺼운 책인데 거기서도 이제 한국의 김치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치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싫어하는 삼치식품이 뭐예요? 김치, 멸치, 시금치죠. 이게 왜 그럴까요? 저작, 씹는 거를 엄마들이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씹는 게 싫은 거죠. 그 오직 뭐를 즐겨 먹어요, 요즘 아이들이? 고기죠, 고기. 그럼 아이가 처음부터 사자 새끼도 아니고 호랑이 새끼도 아닌데 고기를 왜 이렇게 먹었을까요? 엄마가 해준 거죠. 왜 고기를 많이 선호한다고요? 맛있어서? 간단하기 때문에. 구워주면 끝나잖아요. 그런 데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두뇌 작용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 호르몬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이 필요하다. 정말 다 필요한 거예요.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이 들어와도 이거를 에너지로 쓰려면 뭐가 반드시 관여를 해줘야 돼요? 비타민 B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타민 B군은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제는 비타민 C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비타민 C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긴 하지만 그래서 이 책의 이제 38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 성인 얘기는 거의 빼고 아이들 위주로 해드릴 건데 음식은 기분과 두뇌 작업의 수행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그러니까 무엇을 먹일 거냐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무엇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일 거냐는 거죠. 그건 누가 결정해요? 아이들이 결정해요? 엄마가 결정해요? 근데 가끔 어느 집에 보면 아빠가 결정하죠. 내가 스님이냐 뭐 이러면서.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뭘 해주면 돼요. 그래 원대로 고기를 해줄게. 그리고 닭 닭가슴살. 지방이 전혀 없는 그 사태살 이런 걸 사다가 잔뜩 해줘야 돼요. 그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게 고기야? 이러면서 오라는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고기를 먹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베이스에서 벗어나게 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고기를 먹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럼 단백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살코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을 빼고 먹이면 돼요. 그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그렇죠. 문제인 거죠. 40페이지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새로운 음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먹어본 새로운 음식을 자꾸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익숙하지 않은 것도. 새로운 음식은 두뇌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바꿔놓고 있다. 그런 음식은 물리적인 두뇌의 구조와 기능을 둘 다 바꿔놓아서 스트레스에 쉽게 대처할 수 없게 만들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신적인 질병에 취약하게 만든다. 이거는 이제 전혀 새로운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포 자체, 면역 자체를 보게 되면 전혀 안 먹어본 스페인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은 우리 세포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자, 인간이 튼튼하게 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유전자가 자꾸 혼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왕족끼리, 남매끼리 결혼하고 해서 항상 뭐가 나와요? 이상한 또라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근친상간에 관련된 게 단순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흑인이, 백인이, 황인종이 막 섞여야만이 모든 질병에 튼튼한 그쪽 유전자에서 갖고 있던 강인함과 이쪽 유전자에서 갖고 있는 병균에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자꾸 섞여서 그 다음 세대는 양쪽 병에 다 버틸 수 있는 유전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섞여야 돼요. 사실. 그래서 국제 결혼이 지금 이게 뭐 우리 정서에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
그것처럼 음식도 안 먹어본 것도 자꾸 먹어야 돼요. 새로운 음식들을. 물론 이제 맛없는 거는 빼고 맛있는 걸로 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그건 안 좋죠. 그러니까 철없는 남편이 뭐 그런다고 막 아까스탈만 드립다 해주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돼요? 집에서 밥을 안 먹고 밖에서 먹죠. 그런 또 부작용이 있으니까 정도껏. 무언가 먹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체험이며 말 그대로 육체와 정신을 살찌우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음식을 조달하는 방식과 섭취하고 있는 음식의 유형이나 질은 큰 변화를 겪었다. 이 변천은 아이가 태어나서 첫 2년 동안, 여기 2년이라고 하는 건 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나이로 따지면 3년 정도 되는 거예요. 3살 정도. 2년 동안 두뇌가 필요로 하는 필수 성장 물질의 결핍을 불러왔다. 그래서 꼭 영양소의 결핍도 결핍이지만 입맛, 세포가 완전히 형성되는 것, 두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는 게 3세라고 봐요. 그래서 3살 버릇 80 간다는 게 이 과학적인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 때까지 엄마가 신경을 써서 입맛을 길들여주지 않으면 얘는 개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지금까지 뭐 있는 아이들한테 잘 못했다. 그럼 이제 그 동생을 하나 더 보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 3살까지 식단을 잘 먹여서 건강한 아이를 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신문인가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어제 신문이었던 것 같은데 2022년 가야 코로나19가 종식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2년이 나오고 2년. 그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뭐예요? 한결같이 백신보다 마스크가 더 효과적이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라. 백신보다 더 유용하대요. 왜? 백신은 나오면 바로 또 이 바이러스는 적응해서 변신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면역을 해줘야 되고 개인 면역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먹거리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또 46페이지에 보면 화학물질이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은 인간에게 총체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대장염, 편두통, 관절염, 유서 깊은 천식과 비염, 모호한 합병 증상, 일반적인 으슬으슬한 느낌 등과 같은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의학의 소관이라 여겨왔던 우울증, 공황발작, 신경과민 같은 다수의 정신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겁나는 애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겁나는 게 뭐예요? 바다에 가면 쓰레기 섬이 있대잖아요. 전 지구에서 버린 쓰레기들이 바다 한 곳에 다 모여서 섬을 이뤘대요. 거기에 한글로 쓰인 패드병도 되게 많대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건 미국 같은 케이스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린이용 코카콜라가 없잖아요. 별도로 분류가 안 돼 있잖아요. 미국은 이제 어린이용 코카콜라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린이용 코카콜라 한 컵에는 티스푼 10개 분량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다. 10개요, 10개. 그러니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컵은 32온스의 콜라를 담게 되는데 거기에는 티스푼에 거의 29개의 설탕이 들어간다. 우리가 보통 먹는 코카콜라 있잖아요. 거기에는 티스푼으로 설탕 29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콜라가 딱 먹어야 할 때가 있긴 하죠. 언제요? 피자 먹을래. 그렇죠. 피자나 치킨 먹을래. 그렇죠. 근데 그 피자나 치킨은 또 어때요? 환경 호르몬이 엄청 나오죠. 거기다 또 콜라 설탕까지 먹어요. 맛은 있는데 참 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뭐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그 얘기하니까 요즘 우리가 또 한 2번 먹었네요, 피자를. 53페이지에 왜 정신병 환자가 늘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게 나온 얘기가 있는데 진짜 왜 그럴까? 더 가파르게 있대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음식 문제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책에 이렇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의사 선생님들도 처방을 내리는 게 유행이 있대요, 유행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ADHD나 ADD가 판정이 나고 나면 학회나 이런 거 해서 요게 이런 추세다 그러면
대충 그 비슷하면은 전부 다 그거를 내리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뭐 느닷없이 이렇게 막 ADHD들이 막 늘어나고 하는 거, 이런 음식거리나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 그런 영향도 조금 있다고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ADHD 심해서 약을 먹어야 된다라든지, 사실 근데 저희 클 때는 그 아이들은 좀 개구자 해가지고 약간 도가 지나친 아이 정도인데 요즘은 그 ADHD나 ADD로 다 분류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감안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고요. 되게 슬픈 얘기들이 많은데 또 약을, 우울증 약을 먹는 10대들의 자살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는데, 치료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정신질환이 늘어났다는 것을 반영한대요.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자살 이런 얘기들도 이 책에 좀 언급이 되는데, 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단 말이에요. 약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먹어야 될 땐 먹어야 되지만 이거는 특정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그 반작용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모든 약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사스인가 했을 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던 약이 뭐였어요? 타미플루였죠. 타미플루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뭐예요? 자살 충동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게 79년도에 판매 금지가 됐던 약물 중이었거든요. 근데 사스 때문에 다시 판매가 됐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약물은 자살 등과 같이 두뇌의 고통으로 인해 나타나는 극렬한 반응을 줄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조제약들이 자살과 자해 행동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작용 없이 잡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음식이라는 게. 음식. 특히 현대인들이 부족한 영양소가 뭐라고요? 비타민 B군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을 많이 먹이셔야 돼요. 그러려면 발효식품을 많이 먹여야 돼요. 된장, 고추장, 뭐 김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젓갈류라든지, 근데 장아찌라든지. 근데 젓갈도 불안하죠. 왜 불안해요? 그죠, 색소 때문에. 원래 이제 명란젓이 참 맛있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담는 명란 젓갈은 어떤 색인 줄 아세요? 저런 색깔이에요, 저런 색깔. 검은 티티예요. 네. 아니, 핑크색이 아니에요. 검은 티티예요. 검은색이가 회색. 네. 근데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건 아질산염 나트륨이죠. 그건 뭐라고요? 발암물질.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데도 먹기가 두려운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문제는 되게 많아요, 사실상. 여기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87페이지에 뭐라고 그러냐. 물은 흔히 두뇌의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간과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은 화학 반응성의 필수적인 요소다. 물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수분해가 일어난다고 하죠. 우리가 밥 한 숟가락을 먹어도 가수분해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물이 첨가돼야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좋은 물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물에 대해서도 좀 책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겠지만 물은 정말 중요한 거고요. 또 비타민 B는 우리가 먹고 있는 엄청난 분량의 당분을 대사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비타민 B군은. 당대사도 비타민 B군이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비타민 B군을 굉장히 많이 먹이셔야 돼요. 그냥 과자처럼 먹이셔야 돼요. 저희 어릴 때도 부잣집 아이들이 먹었던 게 뭐예요? 원기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비타민 B군이거든요. 근데 8가지가 다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비쌌거든요. 일본에서 수입해다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다른 거 먹이기가 참 뭐하다 그러면 정말 비타민 B군부터 먹이는 게 가장 베이스가 아닌가. 이 책을 또 보면서 또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뭐 워낙 비타민 B군은 제가 강조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또 여기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모유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115페이지 쭉 나오다가 이제 115페이지에 보면 어떤 게 돼 있냐면 모유의 성분은 모유를 수유하고 있는 도중에도 순간순간 바뀌며 하루 중에도 시간마다 달라져서 아이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아이를 안고 수유를 하게 되면 눈을 마주치면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이는. 그래서 그 아이한테 필요한 모유 성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건 부중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모유 잘 안 먹이죠. 요즘은 이제 그래도 많은 젊은 엄마들도 모유 수유를 많이 참여를 하긴 하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 모유 수유하는 비율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현저하게 낮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80%가 넘어요, 모유 수유가. 근데 우리나라는 20%도 채 안 될걸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수유할 일은 없지만 여기도 이제 또 박스에 되게 재밌는 얘기인가 모유의 영양 성분은 모유 수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한 측면일 뿐이다. 어머니가 아기를 가슴으로 당겨 수유를 하고 그 아이가 젖을 먹으며 어머니의 얼굴을 응시하게 될 때 아이의 두뇌 활동에는 변화가 생긴다. 시상하부가 무지하게 발달한대요. 그 눈맞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아이들하고. 뭐 오메가3하고 오메가6 비율이 1대1이라는 얘기도 여기 또 나오고요. 항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 이걸 모유에는 풍부히 들어있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하여간에 또 이제 여기 분유 얘기가 나왔는데 120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적당량의 필수 지방산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뇌의 무게는 적당량의 식이지방을 섭취한 경우에 뇌에 비해 최대 33%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뇌가 3분의 1 정도가 덜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직 어릴 때 영양 공급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보았지만 결국 두뇌 무게의 차이를 30% 이하로 회복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모유 대신에 합성 분유를 먹였을 때 아이들의 두뇌를 만드는 데 중요한 DHA와 여타의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아라키돈산을 혈액 안에 덜 갖게 되고 그로 인해 두뇌 손상의 한 형태에 취약해진대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두뇌 쪽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어쩌면 평상시에 먹는 음식도 있지만 만 2세 그러니까 3세 정도까지의 어떤 수유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 여자는 이 책에 그렇게 기술을 해둔 거죠. 그래서 모유를 먹일 때 언제까지 먹여야 돼요? 보통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6개월 먹이고 뭐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 모유를 먹이면 언제까지 먹여야 돼요? 먹는다고 할 때까지 먹이면 돼요. 좀 징그럽긴 하겠지만 우리 큰 누나가 뭐 태어나고 둘째 누나가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가지고 둘째 누님이 태어나는 기간이 좀 있어서 4살 때인가 5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대요. 근데 뭐 이렇게 지금은 좀 이제 환갑이 넘어가 놓으니까 여기저기 고장이 나도 그런데 튼튼했어요. 아프지 않고. 129페이지에 보게 되면 과도한 에스트로겐을 주입했을 때 공격성 및 여타 문제행동, 과잉행동, 암컷의 조숙한 사춘기, 특정 생식기의 암의 증가, 유방 및 전립선암의 증가, 정자수의 감소, 체각 내 고환정체증, 남성 생식기 기형, 전립선 비대증 위험의 증가, 전립선암의 위험 증가 등으로 이어졌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환경 호르몬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되게 좀 너무 일상화돼 있어가지고 뭐 호르몬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언급하면 환경 호르몬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종이컵. 우리가 너무 쉽게 쓰는 종이컵. 이거 완전 비스페놀 A거든요. 그 안에 코팅 재료들. 이런 거를 끝없이 먹으면 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특히 남성 생식기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요도하혈이라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생식기가 끝에 소변 나오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휘어서 밑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기가 참 민망하긴 한데 생식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 끝에서 소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도하혈이 여기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문제들도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임신이 잘 요즘 또 불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문제들이고 정자수의 감소가 일어나니까. 또 체각 내 고환 정체증. 고환은 밖으로 빠져나와 있어야 되는데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심한 경우는 여성인데 생식기는 안에 난소 대신 고환이 있는 환자들도 있다 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이게 에스트로겐이 과도로 주입됐을 때. 그럼 환경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에스트로겐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겁을 주려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들이에요. 이런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기 이제 138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이가 자궁에서 발달하고 있는 기간인 태아기에는 발달 중인 두뇌를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단백질 같은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결국 아이가 직접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반을 통해서 영양이 가는 거. 결국 누가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엄마들이 과연 그러냐고요. 난 너무 재밌는 게 음식 조절을 되게 많이 임신하면은 아무 음식이나 안 먹죠. 그런데 왜 출산하고 나서는 아무거나 먹이고 임신 전에는 아무거나 먹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다 결국은 아무거나 먹었어요. 그거 내 세포를 만들었을 거고 그게 임신이 돼가지고 그때만 조심하고 태어나면 또 아무거나 막 먹이고 햄 먹이고 소시지 먹이고 슬프죠. 또 여기 이제 자라나는 육아의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려면 어머니가 보유한 마그네슘과 칼슘이 투여되어야 한다. 정말 엄마 몸에서 뭘 녹여간다고 6개월치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샥 녹여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 몸이 부실해. 그 아이한테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부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누구를 죽여야 된다고요? 엄마를 죽여야 돼요. 엄마.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는. 여기도 되게 재밌어서 내가 이건 적었는데 141페이지에 보게 되면 당신의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 중 하나인 모유를 선사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음식을 바꾸고 하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젖을 먹이겠다고 가로 열고 최소한 2년 정도 마음을 정하래요. 늦게 시작했어요. 지금 27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가 2살이 되기 전에는 소의 젖을 원료로 한 어떠한 종류의 식품도 아이에게 먹이지 마라. 2살이 되기 여기 만이에요. 만 2세가 될 때까지 소와 관련된 거를 전혀 먹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걷기 시작하면 뭐부터 먹여요? 치즈 먹이죠. 우유 먹이죠. 또 모유도 안 먹이고 분유 먹여버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다 또 음식까지 그리고 환경까지 이러니까 아이가 건강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인 거죠. 또 여기 이제 뭐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158페이지에 보게 되면 MSG와 아스파테임은 태반 장벽을 10살이 넘어들어 성장 중인 태아의 두뇌에 과도한 자극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SG하고 아스파탐. 이거는 태아 장벽을 그냥 다 넘나들 수 있는 요소들의 하나예요. 특히 MSG는 성인 뇌에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MSG가 지금 우리가 MSG 하니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어릴 때 먹었던 미원, 미풍, 소고기 다시다. 또 그 뭐죠? 요즘 쓰는 거는 연두. 연두 뭐 이런 거죠. 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MSG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좀 없애줘야 되는데 좀 단점이 있죠. 사실은 집에서 요리를 해먹다 보면 약간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어요? 밖에서 해먹는 맛이 안 나죠. 약간 2% 부족한 맛. 근데 그 2% 부족한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아이 두뇌에 자극을 가하게 됨으로써 감정적으로 아이들이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의지와 관계없이. 또 여기 우유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뒤에 나온 193페이지에 생우유를 열처리 우유로 바꾸었더니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퇴화가 발생하면 그런 현상은 세대를 이어 내려갈수록 더 증가한다. 그러니까 모유를 받아가지고
열 처리를 해서 식혔다가 먹이나요? 아니죠. 그냥 근데 우유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온 살균이든 고온 살균이든. 이게 아이들 두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만 2세가 될 때까지 소에 관련된 제품을 전혀 먹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 이제 또 마그네슘에 대한, 이 사람 마그네슘을 굉장히 많이 여기 강조를 했어요. 책의 전체적으로. 마그네슘 보유량이 떨어지는 사람은 되게 민감한 사람으로 분노, 우울증, 좌절, 흥분, 공포 같은 감정 상태에 쉽게 빠져든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도 칼슘이지만. 또 월경전 증후군의 많은 증상은 실제로 마그네슘 결핍 증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체는 생리가 시작되기 전주 동안 시작하기 전주 동안에 더 많은 마그네슘을 연소시킨다. 그럼 어쩌면 생리통이 심한 분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그네슘을 좀 많이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건 뭐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은 뇌장관에서 발효되어 다른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독성 물질을 소화기에 내에 퍼뜨린다. 간이 독성 물질을 처리해야 된다. 결국 아토피나 이런 것들을 다 일으키는 것도 동물성 단백질이라 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 뭐를 좀 이제 아이들한테 좀 안 먹이는 것만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 뭐를 더 먹여야 되겠어요?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을 좀 많이 식단에 첨가시켜주는 게 아이들 건강을 지켜주는 첫 병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책을 선정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